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젯밤 서울시청 인근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 후 인도를 덮쳐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과실치사상 혐의로 우선 입건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달 안에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오수 전 회장의 2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조사를 한다는 건데 방식은 소환 조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등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한 사람 구하려고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겠다는 뜻이라고 반발했습니다.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서 최혜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대로 최혜병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맞설 예정입니다. 음주도 마약도 아니었다고 하죠. 심지어 가해 차량 운전자는 40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가진 버스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방 통행로를 200m 이상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했고 본인 포함 무려 15명의 희생자가 발생을 했죠. 가드레일 쇠봉이 무너질 정도의 속도였으니 속수무책이었을 겁니다.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는 고령인데다 급발진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급발진으로 보기에는 여러 의문도 남습니다. 차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서울시청 인근 한 교차로의 모습입니다. 3, 3, 5 모여 대화를 나누거나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이들이 발견됩니다. 잠시 뒤 도로를 달리던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철제 난간을 뚫고 그대로 인도로 돌진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로 현장은 초토화됐고 가까스로 사고를 피한 한 여성은 겁에 질린 듯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난 전쟁 난 줄 알았어. 엄청 컸어. 소리가 나길래 딱 이렇게 들어보니까 검은 승용차가 0.001초 차이로 저 사거리에서 좌회전으로 해서 저 도로가 있는데.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버스기사 경력을 가진 68살 남성 A씨로 확인됐고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에는 제한 속도가 시속 30km라고 표기돼 있는데요. 사고 차량은 주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와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나 마약 투약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급발진이 의심된다는 A씨 측의 진술을 확보하고 국가수의 감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차량 역주행 사고에 현장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퇴근길 도심이 붐비는 시간대여서 피해는 더 컸죠. 사고로 목격한 이들 역시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한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뽑히고 구부러진 철제 난간 주위로 부서진 차량의 파편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건물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고 주변 차량들 역시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한 남성에게 구급대원이 있는 힘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하기도 합니다. 어젯밤 역주행 차량이 인도를 덮쳐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빵빵 하고 다치고 가더라고. 근데 여기 중간에 사람이 죽어 있었잖아요. 엄청난 굉음에 당시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창가 쪽으로 다 같이 몰려가 밖을 살필 정도였습니다. 사고 이후 밤사이 현장은 대체로 복구가 된 상태였지만 당시 사고를 목격한 이들의 정신적 충격은 그대로였습니다. 걸음도 안 걸리고 좀 진정하는데 힘들었고 또 집에 가서도 자꾸 이게 사람 그 보는 생각이 나가지고 잠도 설치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마지막 손님이 일찍 나가셨으면 그 현장에 저희였을 수도 있는 거죠. 예, 다 지하철 이용하고 하니까 딱 이 길이거든요. 평범한 일상 퇴근길 참사에 시민들은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걸까요? 사고 차량 운전자는 100% 급발진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보통 급발진은 브레이크를 밟아도 소용이 없죠. 어디 부딪히지 않고서는 차가 멈추지도 않고요. 이번 사고 직후엔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의문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백계종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26분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입니다.
일방통행구역에서 검은색 차량이 갑자기 역주행에 튀어나오고 차량과 부딪히더니 속도를 줄여 길 건너편에 정차합니다. 인도를 덮쳐 9명을 사망케 한 운전자 A씨의 차량이 사고 직후 충돌 없이 스스로 멈춰서는 모습입니다. A씨는 사고 직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며 100% 급발진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러한 주장과 배치되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겁니다. 끝에 부분에 본인이 차를 세우고 브레이크 등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차가 정상적으로 동작되고 있다는 뜻인데. 또 사고 차량은 2달 전 종합점검 모든 영역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축이랑 뒤축 전체 이렇게 제동력을 검사를 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때 이제 양호가 나온 거고 설치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 급발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운전자 과실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정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이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들 중에는 이제 막 승진을 한 사람도, 가난과 장애를 극복하고 5급 공무원이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집안의 가장들이었는데 평범한 퇴근길이 참사가 돼버렸습니다. 노하린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장례식장에 여성이 황급히 들어섭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고인을 찾으려는 유족들과 지인들로 이곳은 온종일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사망자 9명 가운데 4명은 사고 장소 인근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 직원들로 승진 축하를 위해 모였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3시에 고 싶었고 그때 나온 거예요. 조카가 최고였었는데 착하고 성실하고 대단해요. 아들을 지키고 조카를. 대형 병원 협력사에서 일하던 조카의 날벼락 같은 사망 소식에 유족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오늘 연락을 받아서 저 어제 어떤 상황에서 죽었는지 모르거든요. 놀랬죠. 다른 경황이 없죠. 어린 시절 가난과 장애를 딛고 5급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50대 서울시 공무원과 주변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30대 동료도 숨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앞길이 굉장히 좀 저희가 기대를 했던 그런 직원이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황망하게 가게 돼서 굉장히 안타깝고. 숨진 이들은 모두 30대에서 50대 사이 남성들로 저녁 식사 뒤 귀가하거나 업무에 다시 복귀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들은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인데 이르면 오늘 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에 각각 빈소를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이번에는 사건이 발생한 서울 시청역 사거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동건 기자, 현장 복구는 많이 됐습니까? 네, 무너진 철제 울타리와 깨진 유리 파편으로 아수라장이 됐던 현장은 정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사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울타리 옆에 세워진 오토바이는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져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해 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인근 도로를 둘러보니 차량 파편으로 보이는 잔해도 여럿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철제 울타리가 철거되면서 인도 옆에는 임시 안전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시민들의 추모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시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인도에 국화꽃을 두고 가거나 잠시 멈춰 묵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임시 펜스에는 고인들의 꿈이 저승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추모 문구가 적힌 쪽지가 걸렸습니다. 주변 직장인들은 술집과 식당이 많아 자주 찾는 곳이라며 남의 일 같지 않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매우 참담했고 야근을 마치고 한 30분 내외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도 저곳을 지나쳤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어요. 서울시청이나 광화문 근처 직장인들이라면 다 한 번쯤은 지나가 봤을 길이거든요. 괜찮냐, 뭐 너는 빨리 퇴근했느냐 이러는 연락 많이 받았고요. 평범한 퇴근길,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 소식에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황망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역 사거리 사고 현장에서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60대 운전자는 주변인들에게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나중에 정지한 영상을 보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전민석 기자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고를 낸 차량이 호텔에서 나와서 200m 이상 역주행을 했다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겁니까? 네, 사고 지점은 웨스틴 조선 호텔을 나오면 바로 보이는 세종대로 18길입니다. 네. 진입금지 표지판이 크게 붙어 있고 4개 차선 전부 일방 통행입니다. 원래 진행 방향대로면 주차장을 나온 즉시 우회전했어야 하는데요. 지리에 익숙지 않고 주의 깊게 운전하지 않았다면 무심코 직진할 수 있었겠다라는 추정은 가능합니다. 네. 네, 이때는 퇴근 시간이 지난 상황이어서 차량 통행량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왜 역주행을 했는지, 운전 미숙인지, 운전 부주의인지는 경찰이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저희 취재진이 확보한 영상을 보시면은요, 사고 순간에 차량 후미에 브레이크 등은 켜져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켜지는 등인데요. 네. 하지만 이걸 급발진의 증거로 삼기엔 부족하다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풀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면 접촉사고로 브레이크가 흔들려도 사실 들어오거든요. 네, 경찰 역시도 급발진은 운전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한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운전 경력이 40년이 넘은 버스 운전기사였단 말이에요. 네, 저희 가해 운전자가 초보 운전자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좀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투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운전자는 자신이 현직 버스 기사고 버스 운전면허는 1974년에 땄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버스 기사로 서울에서 7년, 경기도에서 1년 근무한 것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1993년부터 2022년까지는 30년 동안 화물차 기사로도 일했습니다. 네. 하지만 운전 경험이 많다는 점이 급발진이 아닌 다른 가능성을 배제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나이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68세. 그러면은 뭐 요즘 들어서는 뭐 고령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물론 젊지도 않지만요. 그에 따른 판단력 저하를 우리가 원인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을 고령 운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모두 판단력이 떨어진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운수업 종사하고 68세면 건강하기 때문에 고령자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네, 물론 고령 운전에 대한 논의도 진지하게 이루어져야겠지만 전문가는 집중력이 흐트러질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차 안에서 다툼이 있지는 않았는지, 판단력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약을 복용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걸 살펴야 한다는 거죠. 아직 경찰이 운전자로부터 정식 진술은 받지 못한 만큼 블랙박스 확인과 함께 앞으로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운전자도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민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해 사람들을 덮치고 멈춰서기까지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거든요. 연장현 기자가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봤습니다. 60대 운전자 A씨는 어젯밤 9시 26분쯤 자신의 아내를 조수석에 태운 채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 호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A씨가 몰던 차량은 급가속하면서 호텔 맞은편 4차선 도로인 세종대로 18길을 역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200m 거리를 달린 차량은 결국 진행 방향의 왼편에 있던 인도로 돌진하고 말았습니다. 워낙 빠른 속도 탓에 안전 펜스까지 뚫고 보행자들을 덮쳤는데 하필 이곳은 북창동 먹자골목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인도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에도 A씨의 차량은 속도가 줄지 않고 세종대로 교차로까지 튀어나갔습니다. 결국 서울역에서 시청 방향으로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차량 2대와 잇따라 부딪혔고 교차로 반대편인 시청역 12번 출구 근처에서 스스로 멈춰섰습니다. 소방당국에 해당 사고의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밤 9시 27분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 차량이 호텔을 빠져나간 지 불과 1분,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난 참사였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검찰이 주가 조작 연루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쩐주라고 하죠. 손 씨에게도 방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대통령실은 손 씨가 무죄라면 김 여사도 무죄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손 씨가 유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시열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오늘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해 1심 때와 같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주가 조작 선수 김모 씨에겐 징역 5년, 전주 손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권 전 회장에 대해 상장사 대표가 주도해 장기간에 걸쳐 시세 조정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재판이 관심을 받는 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이란 점 때문인데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명의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전주 역할을 한 의혹이 있는 손 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1심 선고 후 대통령실은 손 씨의 무죄를 근거로 김 여사의 결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손 씨에 대해 방조 혐의도 추가했는데 손 씨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최종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이제 관심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언제 이루어질까가 됐죠. 원래 검찰은 권 전 회장 항소심 선고 이후에 김 여사를 조사할지 여부를 정하기로 했는데 계획을 바꿨습니다. 좀 더 서두르기로요. 현지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권오수 전 회장 등의 2심 결과를 지켜본 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방침을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수사팀은 2심 선고 전에 김 여사를 조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 김 여사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소환조사 형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같은 날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출석 장면을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애초 공개 소환을 검토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경호 때문에 공개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시점이 앞당겨진 건 검찰총장 임기가 2달여밖에 남지 않은 데다 늦어도 국정감사 전에는 사건을 끝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러한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고 소환 조사에 대한 김 여사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곧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이 전 대표가 다른 3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서울보다 수원이 더 멀어서만은 아닙니다. 임규련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한 토지 관할의 병합 심리 신청서를 대법원에 냈습니다. 토지 관할이 다른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으면 한 개의 법원에서 묶어서 심리할 수 있는데 이미 3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모든 재판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수원지법에 배당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새로운 재판부가 맡게 됩니다. 일각에선 같은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재판부를 바꾸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별로 본인에게 우호적이지 아니한 재판부를 좀 회피하는 일종의 우회 전략? 그런 거로 볼 수도 있겠죠. 이 전 대표로서는 또 재판이 그만큼 늦춰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법이 대북 송금 사건을 오랫동안 살펴봤다는 점을 근거로 병합을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시작 전부터 이재명 전 대표와 검찰의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수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다 맡아서 수사했던
감사드립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 탄핵은 이재명 수사 모면을 위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수사권을 사실상 민주당이 갖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온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모두 4명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회유 의혹,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교사 의혹 등 대부분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입니다. 이번에 포함된 검사도 있고 전에부터 사실은 탄핵 소추안을 준비했던 검사도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검사들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질게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즉각 수사권을 사실상 민주당이 갖게 해달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검사 탄핵 추진이 이 전 대표를 감싸기 위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민주당의 탄핵 조치, 탄핵 시도가 법정 안에서 유무죄가 가려지는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고 법정 밖으로 사건을 끌어내서 이재명 대표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총장은 해당 검사들이 직무에서 배제되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오늘부터 사흘간 이어집니다. 대정부 질문이 마무리된 뒤에는 최혜병 특검법도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장미영 기자, 지금도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3시간째 이어지던 본회의는 약 50분 전쯤 잠시 정회된 상태입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한미일 동맹 관련 질의를 하던 중에 격한 발언을 했고 여당 의원이 이에 반발하면서 회의장엔 고성이 오갔고 급기야 정회가 선포된 건데요. 해당 장면 직접 보겠습니다. 정신 나갔죠? 자, 어떻게 일본과 동맹을 맺습니까? 정신 나갔다 소리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과하시고 진행하십시오. 사과하시고 다른 진행하십시오. 거는 사과해도. 네, 정회 전까지는 정치와 외교, 안보 분야를 주제로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최혜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혜병 특검법의 위헌적인 요소를 법무부 장관에 질의하며 거부권 행사 명분 쌓기에 주력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대로 최혜병 특검법도 곧 상정이 될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대로 최혜병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강행해서 안건 상정이 진행되면은 최상병 특검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임하겠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해선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석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민주당은 밤샘 대기하며 대응한 뒤 내일 저녁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특검법 표결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탄핵안 보고를 앞두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작년 연말 사퇴한 이동관 전 위원장 때와 비슷한 상황이 됐죠. 김 위원장은 탄핵의 법적 정당성은 없지만 방통위가 멈춰서는 걸 막기 위해서 사퇴하는 것이라고 했고 야당은 국정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보고를 앞두고 사퇴했습니다. 취임 6개월여 만입니다. 탄핵 표결을 앞두고 스스로 물러난 이동관 전 위원장 때와 같은 수순입니다. 김 위원장은 야당의 탄핵 시도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탄핵으로 방송통신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걸 막기 위해 사퇴한다고 했습니다. 작금의 현실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습니다. 이번 저의 물러남이 반복되는 혼란과 불행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한 사의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후임 방통위원장인 여당 추천 방통위원회 거론됐던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야당이 탄핵 남발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민주당은 꼼수 사태에 맞서겠다며 국정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식물 방통위를 만들어 방송 장악을 이어가고 이재명 대표 방탄에 활용하겠다는 검은 속내가 훤히 보입니다. 방송 장악 관련된 국정조사도 당론으로 이견 없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만두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새 방통위원장도 취임 후 첫 업무로 MBC 대주주인 박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돼 공영방송과 방통위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배신의 정치, 공포 마케팅. 이렇게 날선 비판을 주고받아온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비전을 발표하기 위해서요. 시작은 참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서로를 때리는 뼈아픈 말들이 오고 갔거든요. 정말 중요한 비전과 정책은 거친 말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치열한 현장 신경전, 정태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서로 거센 비방을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언제 그랬냐는 듯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맞잡습니다. 그것도 잠시 신경전이 펼쳐집니다.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한 전 위원장은 지금이 변화의 골든타임이라 강조하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네거티브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저는 웬만하면 대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참겠습니다. 원 전 장관은 우파 100년 정당을 만들겠다면서 최혜병 특검법 주장부터 철회하라고 한 전 위원장을 압박했습니다.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앞장서서는 안 된다. 이것은 소통 부재, 당의 논의의 부재, 경험과 전략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물가, 북핵을 3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지나친 갈등 구도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대표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당대표도 대통령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당대표도 위험합니다. 분열은 필패입니다. 지금 대권 경쟁할 때가 아닙니다.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승리 DNA로 당을 개혁하겠다고 강조하며 총선 참패 책임론으로 정조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의 싸움에서 진 분, 총선 과정에서 책임 있는 분,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늑대가 되는 심정으로 이걸 타파하겠다는 겁니다. 비전과 정책 대결은 실종되고 상호 비방전만 난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 간 신경전이 과열되면서 상대 후보를 향한 비방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원희룡 전 장관 캠프가 중립성 위반을 이유로 한동훈 전 위원장 측을 당 선관위에 신고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돈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최혜병 특검 찬반 입장으로 촉발된 이른바 배신 프레임이 공방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배신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옳기 때문에 용기를 냈다고 하지만 결국 그게 인간적인 관계와 소통을 생략하다 보면 배신과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죠. 탄핵과 총선 책임론 등으로 당권 주자들의 공세가 거세졌고 한동훈 전 위원장도 역공에 나섰습니다.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하고 계신 겁니다. 탄핵이 되니 누가 배신의 정치니 이런 얘기 그대로 있었어요.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여기에 대리전도 벌어지며 비방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전 장관 측이 당 선관위 신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상은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 4명입니다. 원 전 장관 캠프 측 관계자는 이들 대부분 한 전 위원장을 지원하는 인사로 언론 등을 통해 노골적이고 편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당내 선거에서 당직자들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당규 제6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캠프 측은 선관위 신고를 위해 해당 인사들의 구체적인 위반 사례 수집과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선관위는 러닝메이트 방식의 선거운동과 현역 의원 보좌진들의 특정 후보 캠프 파견 행위에 대해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와 정치 톡톡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기자, 앞에 우리가 잠깐 봤지만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이미 기세 싸움이 엄청났습니다. 네. 원래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죠. 근데 네. 국민의힘 의원들 먼저 본회의장 안 가고 국회의장실로 향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전례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민주당과 또 법안 상정을 허용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규탄하기 위해 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겁니다. 의회주의 무시하는 편파 운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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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보다 이재명이 더 두렵습니까? 4년 계속 이 모습으로 국회 운영하시려면 물러나십시오! 원식은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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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어쨌든 본회의는 결국 열렸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무슨 말을 했다고요? 네, 우원식 의장은 최혜병 특검법을 상정하지 말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네. 먼저 국회의장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는데요. 미리 본회의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어서 본회의를 시작하자고 말하자 단호하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의장님 대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총한다니까요. 잠시 기다려 주시죠. 의장님 요구가 많으십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 민주당 소속 국회의장으로서 최혜병 특검법 상정을 허용하긴 했죠. 하지만 여야 합의를 무시한 전례 없는 야당 독주의 길을 터준 국회의장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속내는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겠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8분 컷, 뭐가 빨리 끝났나 봅니다. 네, 바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후원금 모금입니다. 예. 오늘 오전 9시부터 모금을 시작했는데요. 정확히 8분 50초 만에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한도 1억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1억 7,700여만 원인데요. 후원금은 한도의 20% 범위 내에서 초과 모금이 가능합니다. 네, 정말 순식간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데 이와 못지 않은 인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비교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강력한 팬덤을 가진 정치인이기 때문일 그렇죠. 텐데요. 이재명 전 대표는 2022년 전당대회 출마 당시 2시간 만에 후원금 한도를 채웠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한 전 위원장이 이보다 1시간 52분 빠르게 목표치를 달성한 겁니다. 실제로 회원수 8만 명이 넘는 한 전 위원장의 팬카페 위드 훈이에는 후원금 인증글이 올라왔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사과 공방, 왜 저런 말이 나온 겁니까? 행정안전위 전체 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이렇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거군요. 네, 지난번 회의에 왜 참석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과정에서 사과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지난 6월 19일 국회 출석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것이 그 요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서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제재 수단이 없다는 법률상의 허점에 기댄 국회 무시입니까? 그간 여야 위원님들께서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업무 보고를 해오던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지난달 19일은 여야 원구성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이죠. 민주당 단독으로 행안위 회의가 열렸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 없었는데 바로 이 점을 꼬집은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끝까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난번 전차회의에 불참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사과하시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약속을 해 주셔야지. 사실 국회에서 오고 가는 말들은 다 국민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사과 공방은 누구를 위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북한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영상이나 사진은 쏙 빼놓고 말이죠. 군 당국은 내륙에서 그것도 평양 인근에서 시험 발사를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이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영봉 기자입니다. 북한은 4.5톤 무게의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전술 탄도미사일 2발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발씩 각각 사거리 최대 500km, 최소 90km를 시험했다는 건데 이번 달 안에 추가 발사까지 예고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거짓으로 꾸민 기만 전술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시험 발사를 내륙에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그것을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능을 개량 중인 화성 11형의 이론상으로 4.5톤 탄두 탑재는 가능하지만 북한의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덧붙였습니다. 전술 핵무기의 폭발 위력을 갖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발사의 안정성이 크게 확보되진 않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응해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이후 6년 만에 육상 접경지대 부근에서 포병 실사격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K9 자주포 90여 발, 차륜형 자주포 40여 발 등 총 140발이 불을 뿜었습니다. 우리 군의 어떤 대응 능력과 태세를 더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 당국은 접적 지역 사격 훈련과 동시에 야외 기동 훈련까지 정례적으로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시간당 3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전국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전남 일부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고 100mm가 쏟아질 예정인데 큰 피해 없도록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를 했습니다. 이상혁 기자입니다. 서울 청계천의 물이 꽤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갑니다.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발을 담그던 산책로는 물론 계단 일부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발생하면서 청계천 산책로로 가는 길이 통제됐습니다. 오전에 호우특보가 발령되자 서울시는 관내 모든 하천에 출입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창문을 닫았을 때 빗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고 하늘에서 막 엄청 쏟아졌던 것 같아요. 반지하 사시는 분들이 아마 좀 걱정이 되지 않을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내일까지 강원과 충청, 경상도 지역은 60mm 안팎의 비가, 전남에는 100mm 넘는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누적 강수량이 많은 충청과 경기, 인천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4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3일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일시적으로 그친 다음 모레부터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MBN 뉴스 이상혜입니다. 강원도 속초에서는 교차로를 달리던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했습니다. 그 직후 튕겨져 나간 오토바이가 보행자 3명을 덮치면서 인명피해도 컸죠. 차량을 운전하던 공무원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고 오토바이는 무면허 미성년자가 몰고 있었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속도가 붙은 오토바이와 흰색 승용차가 잠시 멈추지도 않은 채 거의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합니다. 승용차와 충돌한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교차로를 비추고 있던 CCTV 화면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충돌에 튕겨져 나간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보행자 3명을 덮치고 방범용 CCTV와 충돌하며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행인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오토바이입니다. 차량이 오토바이 뒷부분을 부딪히면서 오토바이 뒷부분은 이렇게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양양군청 소속 40대 공무원으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미성년자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난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없이 일시정지 표지판만 있습니다. 거기 다 있습니다. 네 군데 다 있습니다. 일시정지 해야 되거든요. 많이
다니죠. 그리고 여기가 항상 사고율이 높아요. 얼마 전에 여기 사고 났죠. 아무튼 사고율이 여기 되게 작고 야간에는 음주도 많이 하니까. 경찰은 CCTV 분석과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화성 화재로 참변을 당한 희생자들의 장례식도 아직 치르지 못했는데 오늘 아침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김포에 있는 공장 단지에서 큰 불이 났거든요. 시커먼 불기둥에 폭발음까지 계속되면서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기둥이 시커먼 연기와 함께 맹렬하게 치솟습니다. 화약이 터지는 듯한 폭발음이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공장 단지에서 난 불입니다. 페인트통이나 신라통, 기름통 이런 것들이 터지는 게 아닌가. 거의 1시간 반가량을 계속 터졌으니까. 자동차 부품 업체를 비롯해 10개 남짓한 업체가 쓰던 건물 12동이 탔습니다. 불이 난 건물들은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외벽이 이른바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어 순식간에 서로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40건 넘게 화재 신고가 빗발쳤고 소방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공장이 밀집한 곳인데도 도로가 좁아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공장이 멈춘 새벽 시간이라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고 때마침 장맛비까지 시작되면서 불은 예상보다 빨리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불법으로 유흥업소 홍보 전단지를 제작해 뿌린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현직 공무원이 유흥업소 영업부장으로 활동해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습니다. 권리고지 들으셨죠? 알죠? 불법 전단지를 조직적으로 제작해 살포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20대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홍보용 전단지를 길거리에 뿌려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인 경찰은 인쇄소 업주와 유흥업소 직원 등 41명을 붙잡았습니다.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일당은 이렇게 임대 사무실 인쇄소를 끼고 활동했는데요. 유흥업소에 더 많은 손님을 유치할수록 돈을 버는 구조다 보니 경쟁적으로 전단지가 살포된 겁니다. 일찍 출근할 때 자주 땅바닥에 보이는 것 같아요. 불쾌하기도 하고 사실 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 보니까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검거된 이들 중에는 현직 구급 공무원도 있었는데 남몰래 유흥업소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선정적인 전단지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결코 경한 범죄가 아니라 엄중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경찰은 일당 41명을 모두 검찰로 넘기는 한편 불법 전단지 살포가 뿌리 뽑힐 때까지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족쇄를 풀어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인정해줬거든요. 이번 결정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만 찬성을 했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직전에 보수 성향 대법관을 최대한 많이 임명했던 게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준혁 특파원입니다.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면책 특권을 주장했습니다. President, you have to have immunity. Very simple. And if you don't, as an example, if this case were lost on immunity, and I did nothing wrong, absolutely nothing wrong, I'm working for the country. 미국 연방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면책 특권이 있어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대법관 6대3으로 판결하고 하급심의 적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며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환영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 전에 사법 리스크가 사라졌고 대선에서 승리하면 기소를 중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The outcome makes it unlikely that a trial could be held before the November election,
and suggests a lengthy delay before any trial could proceed. 미국 대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반 승기를 잡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힘겹게 추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완패했다는 토론 폭풍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연설과 새로운 정치 광고를 통해서 트럼프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말이죠. 질 바이든 여사는 패션 잡지 포지 모델로 등장을 하면서 사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Did you see Trump last night? His biggest lie. He lied about how he had nothing to do with the insurrection of January 6th. He did not a single thing to stop it. Nothing.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도덕성을 저격하는 새로운 정치 광고를 공개한 데 이어서 긴급 대국민 연설을 하고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This nation was founded on the principle that there are no kings in America. Each of us is equal before the law. No one is above the law. Not ev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법 위에 대통령을 오르게 만드는 법치 훼손이며 권력의 한계를 모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직에 오르는 것이 과연 맞냐고 일갈한 겁니다. 질 바이든 여사는 패션 잡지의 표지 모델로 나서면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90분 토론이 바이든 대통령의 4년의 시간을 재단하게 두지 않고 계속 싸우겠다며 후보 교체론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41%로 트럼프 전 대통령 47%에 뒤지면서 기존의 초접전 양상에서 변화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후원자 접촉 등 유세 일정을 이어갈 방침인 가운데 민주당은 예정보다 빨리 바이든을 후보로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우루과이로 향하던 스페인 국적 여객기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난기류를 만나 브라질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난기류의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남성 승객 한 명은 비행기 천장에 달려있는 짐칸에 박혀버렸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행기 천장 곳곳이 배선이 보일 정도로 부서져 있고 좌석도 두 동강나 앞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좌석 모퉁이에는 혈흔이 묻어 있고 짐칸에는 한 승객의 발이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루과이로 향하던 스페인 국적 보잉 여객기가 비행 중 강한 난기류를 만나 갑자기 하강하면서 승객 한 명이 천장으로 솟구쳐 짐칸에 박혔습니다. Madrid a Montevideo y nada, de un momento para el otro se estabilizó, se fue en picada, el cinturón no tanto y bueno. 여객기에는 325명의 승객이 탑승 중이었는데 이 중 최소 3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여객기의 기장이 난기류 진입 전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했지만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일부 승객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ubo gente que se quebró, que tuvo varias lesiones en los brazos, cara, pierna, en todos lados. Y bueno, más o menos tuvieron 30 personas heridas. 사고 항공기가 소속된 에어 유로파 측은 다음 주 월요일 브라질에 남아있는 승객을 위해 비행기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비행 중 난기류 사고가 빈번한데 지난 5월에도 사고 여객기와 같은 기종의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면서 12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무능한 데다 독단적이다. 의과 대학생 단체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도 수습을 못하고 있다면서요.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막말 발언은 지난달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했다가 고발당하셨고요. 조경 장관에게 조경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 하셨고요.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의대생단체가 취임 이후에도 계속된 막말을 쏟아낸 임 회장을 향해 작심 비판했습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의료계 지위를 실추시키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훼손했다며 무능 독단의 의협 회장은 의료계를 멋대로 대표하려 하지 말라고 규탄했습니다. 임 회장의 연이은 막말과 개인의 무례 때문에 의료계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대생 단체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임 회장의 독단적 행보를 앞으로도 수용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의협 회장이라는 무거운 자리에 있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고 있는 임 회장을 의료계 내부에서도 등을 돌렸다는 평가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민원 처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범죄도 서슴지 않는 악성 민원인들 얼마나 되나 싶었는데 수천 명이나 됩니다. 살해 협박까지 받으면서도 민원 응대 공무원들은 참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온 남성이 앉아있던 직원에게 다가가더니 지팡이를 휘두릅니다. 전몰군경 자녀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관련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벌어진 일입니다. 담당 공무원을 12차례 폭행했던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사건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의 일선 공무원들이 악성 상습 반복적인 민원이나 폭행, 협박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기간 권익위가 파악한 악성 민원인의 수는 2,784명입니다. 개인 전화로 수백 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식의 상습적인 괴롭힘 유형이 48%, 살해 협박 같은 폭언 폭행이 40%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선 아동학대 신고로 분리조치당한 부모가 담당 공무원에게 칼을 들고 찾아가겠다라는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산 북구에선 행정 처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염산을 뿌리겠다라며 살해 협박까지 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도 민원응대 공무원들이 대처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저한테 욕설과 폭언 계속 하시면서 이제 다가올 때마다 막는 정도까지밖에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협적 행동에 대해 수위가 올라가고. 그럼에도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이 이뤄진 기관은 절반이 안 되고 그마저도 악성 민원 대응과 상관없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권익위는 오는 11일 연수회를 시작으로 악성 민원 대응 방안을 관련 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방한 중인 베트남 서열 3위, 베트남 총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나라 재계 총수들이 그야말로 줄을 섰습니다. 포스트 차이나로 꼽히는 베트남 시장을 잡으려는 겁니다. 정설민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4년부터 베트남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해왔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판매량의 절반 이상이 베트남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베트남 정관계 인사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각별히 신경 써온 이유입니다. 이 회장은 한국을 찾은 베트남 서열 3위 판민진 총리와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베트남의 성공은 삼성의 성공이라며 협력 관계를 강조했고 향후 3년간 집중 투자해 최대 규모의 디스플레이 모듈 생산 기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Trong các lĩnh vực khoa học, công nghệ, văn hóa, du lịch, nhất là lao động, giáo dục, đào tạo, hợp tác giữa các địa phương, giao lưu nhân dân và trên các diễn đàn đa phương và quốc tế. 포스트 차이나 베트남을 향한 다른 총수들의 러브콜도 이어졌습니다. 베트남 자동차 시장 1, 2위를 다투고 있는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는 앞으로 투자 계획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 회장과도 미래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베트남 기업들은 아마도 첨단 산업이나 AI, 디지털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 같고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협력이나 에너지 협력에 대해서 교역이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민진 총리는 조금 전 시작한 한덕수 총리 주재 만찬에 참석해 국내 기업가의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상민입니다.
해외 원정 진료로 수십억 원을 벌어놓고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거나 외국 국적을 사들여 세금을 피해가려 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진료비를 가상자산으로 받아 이걸 다시 다른 사람 계좌로 빼돌리는 등 그 수법도 치밀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자 수도권의 한 유명 성형외과 원장은 동남아행 비행기를 자주 탔습니다. 세미나 참석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해외 원정 진료였습니다. 이 원장을 비롯한 최소 4명의 의사는 이 방법으로 수십억 원을 벌어들였음에도 매출 기록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진료비는 가상자산으로 받았고 외국인 차명 계좌를 이용해 수백 회에 걸쳐 현금으로 찾은 뒤 본인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원정 진료로 거액을 벌어들이고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은 해외 원정 진료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후 차명 계좌를 통해 국내에 반입하였습니다. 중남미 국가 시민권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수백억 원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던 사업가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해당 국가는 조세 회피처로 유명했는데 이후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우리나라에 돌아와 호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국세청은 적발된 혐의자 41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과 동시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역외탈세 수법을 면밀히 추적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 감독 공석 사태가 5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대한축구협회 임원이 오늘 오전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현지에서 거스 포옟 전 그리스 대표팀 감독과 다비드 바그너 전 노리치 시티 감독을 만날 예정이라는데요. 전광열 기자입니다. 최고위층이 국내 지도자 선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축구협회가 차기 감독 선임 방향을 외국인으로 다시 틀었습니다. 축구협회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유럽에서 만날 지도자는 거스 포옟 전 그리스 대표팀 감독과 다비드 바그너 전 노리치 시티 감독입니다. 우루과이 출신의 포옟 감독은 사의를 표명한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후보군에 올려놨던 지도자로 2013-201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썬덜랜드에서 기성용을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감독으로 이끌던 그리스가 2024 유럽 축구선수권 본선 진출에 실패한 뒤 무직 상태입니다. 독일 출신 바그너 감독은 잉글랜드 챔피언십 허더지필드 타운의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이끌며 주목받았지만 2019년 이후 지도자 인생의 내리막길에 있는 데다 국가대표 감독 경험도 없습니다. 축구협회는 지난 2월부터 새 사령탑 선임 작업을 해왔지만 협상력 부재와 예산 부족 탓에 임시감독 체제로 월드컵 2차 예선 4경기를 치르는 촌극을 자초했습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사선 연임을 위한 호의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외국인 지도자를 선호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축구협회 안팎에선 이르면 다음 주에 신임 감독이 발표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현재 비구름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비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 지역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사이 전남 지역으로는 1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 60mm 이상, 서울에도 5에서 4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곳곳으로는 시간당 20에서 3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바람도 초속 20에서 25m 이상으로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고 중부지방 낮 기온은 평년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27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경북과 제주도의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대구가 32도, 제주도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목요일부터 다시 전국에 비를 뿌리겠고요. 이 장맛비는 이번 주말을 지나 다음 주까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